오늘의 책, 오늘의 문장 5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면 3월, 봄이 오긴 오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작가의 소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권의 소설이 있는데요. 흙과 재가 있고요. 꿈과 공포의 미로, 그리고 인내의 돌입니다. 이 세 권의 소설을 쓴 작가는 아티크 라이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작가죠. 소설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영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흙과 재는 소설도 좋지만 영화도 참 좋습니다. 2004년인가요? 칸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막이 없어서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만은 화면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도 또는 이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소설을 읽고 나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Earth and Ashes라고 입력 검색하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와 함께 흙과 재를 읽으시면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 현대사의 그 비극, 그리고 이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초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프가니스탄의 이 풍경이랄까요? 그리고 습속, 삶, 그리고 이 종교 등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은 소설이지만은 그 밀도가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작가부터 보겠습니다. 잘생겼죠? 네, 멋집니다. 이 패셔니스타처럼 보입니다. 영화 감독이어서 그런가요? 아티크 라이미는 1962년 아프간 카불에서 태어났습니다. 카불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죠.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1984년에 파키스탄을 거쳐서 망명합니다. 지금은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을 읽으면은 아주 그 짤막짤막한 서정적인 문장으로 연속이 되고요. 아울러서 시나리오를 읽는 듯한 그 감이 없지 않습니다. 2000년에 흙과 재를 발표하고요. 꿈과 공포의 미로를 2002년에 간행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인내의 돌로 널리 알려지죠. 흙과 재 그리고 인내의 돌은 아티크 라이미 자신이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흙과 재의 줄거리를 짧게 보겠습니다. 소련군의 폭격으로 아내와 며느리 제이나브 등 가족을 몽땅 잃어버린 노인 다스타키르가 주인공입니다. 자신과 이 손자 야씨는 살아남았네요. 네, 이 손자 야씨는 폭격으로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죠.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손자 야신의 그 슬픈 이야기가 찡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이 손자 야신을 데리고 탄광에서 일하는 아들 무라를 찾아 나섭니다. 이 무라는 4년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이 미모의 아내인 제이나브를 유혹하려는 이웃 사람에게 가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이 마을을 떠나게 되죠. 그 아들 무라를 찾아 떠나는 그 여로를 보여줍니다. 이 다스타키르라는 그 노인 그리고 손자 야신 말고도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있는데요. 미르차 카딜이라는 구멍가게 주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인이었고요. 역시 깊은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테라는 건널목지기가 있습니다. 이 건널목지기와
구멍가게의 주인 사이에서 오가죠. 노인 다스타기르가. 그리고 이 노인을 탄광까지 실어다주는 샤마르라는 트럭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광에 가서 만나는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감독 밑에서 일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끝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반전이 중요한데요. 이 감독은 소련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작가와 소설의 개요, 흑과 제의 개요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3개의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 환상, 꿈입니다. 이 소설은 현실과 환상, 추억, 꿈, 이 여러 요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어서 천천히 읽지 않으면은 이야기의 줄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현실과 환상과 꿈이 어우러지면서 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이 환영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련군의 폭격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이 노인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을 현실과 환상과 꿈이 엉켜드는 서사 방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이 문장 보시죠. 내 눈썹이 치켜 올라간다. 내 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진다. 조용히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평화로이 잠들지 못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구나. 눈을 감기만 하면 무라와 그의 어머니가 보이고 야신과 그 아이의 엄마가 나타난다. 그리고 흙먼지와 불꽃들과 아우성 소리와 눈물들이 사방에서 흩날린다. 그러면 너는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눈을 떠야 한다. 내 두 눈은 불타는 듯하다. 불면증으로 타들어가는 눈. 내 눈은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지칠 대로 지쳤다. 기진맥진한 데다 불면증까지 겹친 너는 매 순간 깜박깜박 반수면 상태에 빠져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마다 수많은 환상들이 마구 뒤엉켜 나타난다. 마치 내가 그런 기억들과 환영들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체험했던, 그러나 결코 체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기억들과 환영들. 그것은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는 환상이며 또한 내가 절대로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환상이기도 하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것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라고 얘기하죠. 너라고 얘기합니다. 인칭 시점을 택하고 있죠. 신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은 영화 감독의 지시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이 너라고 이 노인을 부르면서 이 소설 전체가 서술된다는 점, 이 시점이 갖는 의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는 제3자, 제가 보기에는 그 신처럼 보이는데요. 이 제3자가 노인의 행동과 내면과 환영과 꿈의 얘기들을 다 들려줍니다. 흥미롭죠. 이 인칭 시점을 택한 소설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아티클라이미의 흑과제는 인칭 서술에서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글쓰기, 특히 소설 쓰기를 공부하는 작가 지망생이라면은 이 아티클라이미의 이 소설을 참조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장들이 짤막짤막하지요. 시적인 또는 서정적인 문장입니다. 제가 밀도가 높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밀도가 높을 때는 독자들이 깊이 더 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축적이니까 더 많은 내용을 또는 의미들을 머금고 있겠죠.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소련군의 폭격으로 가족과 집을 다 잃어버린 노인 다스타기르의 고통과 슬픔이 현실과 환상과 꿈이 뒤섞인 채 환영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 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이나 꿈이 훨씬 더 리얼할 때가 있죠.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핵심어를 얘기하라면 고통과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폭력으로 야기된 고통과 슬픔이죠.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는 이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독자들도 참 어렵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 노인 다스타기르의 슬픔을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또는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작가는 이 슬픔과 고통을 눈물이자 칼날이자 폭탄이라고 합니다. 슬프면 눈물이 나죠. 그리고 이 슬프다 보면은 칼날이 돼서, 이 말이 칼날이 돼서 다른 사람을 향하기도 하죠. 때로는 폭탄으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자, 이 문장 보겠습니다. 미르차 카디르라는 구멍가게 주인 있다 그랬죠. 이 주인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들어보시죠. 어르신도 아시겠지만 때때로 고통은 녹아내려서 우리의 눈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말이 되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기도 하지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폭탄으로 변해 어느 날 갑작스런 폭발로 우리를 파열시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화자는 노인의 내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더 이상 내게 들리지 않는다. 넌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헤매고 있다. 너의 비탄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곳에서. 그렇다면 너의 슬픔은, 그것은 눈물로 변했던가? 아니, 그랬더라면 실컷 울기라도 했을 텐데. 칼날로 변했던가? 아니, 그것도 아니다. 아직 누구에게든 상처를 입히진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폭탄으로 변했던가? 그것도 아니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말이다. 넌 너의 슬픔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다. 내 슬픔은 아직 어떤 형태로 갖추지 않았다. 아직은 너무 이른 탓이리라. 형체를 입기 전에 그 슬픔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면, 없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것만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내 아들 무라를 보는 순간에, 무라, 그런데 넌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냐. 네, 이 슬픔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추측할 수는 있죠. 근데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절대적 고통, 절대적 슬픔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난감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 다스타기르는 이런 고통과 슬픔을 하나 남은 아들 이 무라에게 전해야 합니다. 근데 과연 전하는 게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에 빠져들죠.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노인의 내면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다스타기르,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무라의 가슴에 내가 남은 유일한 아들에게 그 날카로운 칼을 찌르고 싶은 거냐? 내 고통을 도저히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더냐? 다스타기르, 제발 그를 조용히 내버려 두렴. 그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 더 나을 거야. 그렇다면 넌 무엇을 해야 하지? 여길 떠나 그의 삶에서 사라지랴? 아니, 그럼 오늘 넌 도저히 그에게 슬픔의 소식을 알릴 용기가 없다. 진이 다 빠졌으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내일 다시 오는 거야.
내일? 하지만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문을 두드려. 내 손은 무겁기만 하다. 너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선다. 노인 다스타기르가 아들 무라에게 이 눈물이고 칼날이고 폭탄인 이 슬픔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견디기 힘든 눈물과도 같고 칼날과도 같은 또는 폭탄과도 같은 슬픔을 자식에게 전한다면 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갈등이 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눈물, 칼날, 폭탄으로서의 슬픔. 이 소설을 꿰는 핵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세 번째,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이란과 함께 페르시아 문화권이죠. 그래서인지 이 페르시아 전통 이야기책이나 이 서사시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그 서사시인 샤나메가 중요하게 인용이 됩니다. 샤나메는 왕들의 서 또는 왕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어로 샤는 황제 또는 왕이죠. 그리고 이 나메는 책, 북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자면은 The Book of Kings 정도 될까요? 우리가 홍길동 전 그러죠.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 이때 그 이야기 전이 남해와 상응합니다. 샤남의 글은 왕들의 책, 왕들의 서라는 뜻입니다. 이 왕들의 서에는 페르시아의 그 왕들 그리고 전설적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로스탐이고요. 이 로스탐이 낳은 아들이 쇼라브입니다. 그런데 로스탐이 예기치 않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쇼라브를 죽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되는 셈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얘기로 바꿔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멍가게 주인 있었죠. 미르차 카디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미르차 카디르는 명예와 부를 위해서 제복을 입고 이 군대에 간 아들과 헤어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미르차 카디르에게 쇼라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는 존재와 다를 게 없었겠죠. 그리고 조아크라는 사람은 샤남에 나오는 그 악마라기보다는 악당 또는 폭군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폭군입니다. 근데 이 조아크라는 폭군은 뱀들의 기대서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이 뱀들은 이 왕국의 젊은이들의 골수를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이 메타포의 의미가 만만치가 않아 보이죠. 우리 이 미스차 카디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스차 카디르는 흙과 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볼까요? 어르신, 지금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이들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때이지요. 어쩌겠습니까? 험한 시대를 만난 겁니다. 우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권력이 인간의 신앙이 되었지요. 신앙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제 인간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존엄성을 간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용기 있는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어느 누가 아직도 로스탐을 기억하고 있겠어요. 오늘날은 쇼라브가 자기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지금은 다시 조아크의 뱀들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의 골을 빼먹고 살아가는 뱀들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중단하고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런 다음 벽에 그려진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잇는다. 젊은이들이야말로 오늘날의 조아크들이지요. 그들은 악마와 조약을 맺고 자기의 친아버지를 구덩이 속에다 밀어 넣는 격이거든요. 언젠가는 그들의 머리도 그 구덩이 속에 처박히고 말 겁니다. 지금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이들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때라는 말. 예, 험한 시대죠.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외세의 침입도 침입이지만 소련군이나 미군이죠. 이 내부의 그 이념 갈등으로 인한 내전 참담했죠. 처참했습니다.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념을 무기로 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서로 적대하고 그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말이죠. 이 외부의 침입 또는 침범, 조종도 문제지만 이 내부에서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로스탐 쇼라브 조아크의 뱀의 예를 들어서 또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 나아가서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깊은 이 슬픔을 표현하는 부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르차 카디르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무리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흙과 재 또는 대지와 먼지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흙과 재는 영화가 참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되 자막이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게 사부르라는 영화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인내의 돌을 이 아티클라이미가 메가폰을 잡고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아주 잘 만든 소설입니다. 이 이슬람권 여성들의 고통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남성들에 의한 억압, 전통에 의한 억압도 억압이지만 여기에 전쟁으로 인한 고통까지 더해지죠. 그리고 이 형식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 식물인간인 남편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 내력들을 쭉 얘기하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연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작가 아티크 라이미의 소설 흙과 재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